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들을 세 분 모셨는데요. 유소야 1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기준영 소설 함께 읽기여서 기준영 작가님 모셨고 저희 청취자이자 독자이신 최지혜 학우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소설 이야기 1주년을 저도 독자, 작가,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혜라고 하고요. 고요서사를 좋아해서 단골로 종종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소야도 알게 되어서 또 즐겨 듣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고은이고 저도 요소야 덕분에 이런저런 소설들, 새로운 작가들 많이 알게 돼서 기뻐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어폰을 꽂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혹시 요소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네, 제 소설이 제가 1년에 소설을 많이 발표하면 한 4-5편 정도를 발표하는데 그런 해가 드물어요. 근데 1년 된 프로그램에서 제 소설을 3편이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제 소설을 다루거나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뭘 얘기한 방송이 있으면 찾아 듣기 안 돼요. 너무 쑥스러워서. 근데 이 방송은 재미있어서 저도 3편 모두 챙겨 들었어요. 저희가 기준영 작가님을 1주년 특집에 모신 이유는 사실 그 공지할 때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1년치 방송이 나갔고 50회 정도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좀 다양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소설을 저희 취향대로 고르긴 하지만 만약에 근래에 다뤘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되도록 피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3번 정도나 이제 같은 작가의 작품을 다룬 게 드문 일이었어요. 드문 일이었고 그중에 기준영 작가님이 특히나 생각이 난 거는 저희가 애초에 기획을 할 때 작가님을 정하고 이런 코너를 생각한 게 아니라 청취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요소야 하는 것처럼 그냥 소설수다를 좀 몇 분 모시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작가님의 작품으로 다시 읽기를 할까 했을 때 저희 주영님이나 저나 항상 기준영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 의견이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멀리 산에 가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사치와 고요와 유미라는 2편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이고 이거는 최근에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서 소설집으로 묶여있는 그 책에 2편 다 실려있어요. 근데 사치와 고요와 유미는 저희가 다 각각 그 요소야에서 다뤘던 작품이고 특히나 사치와 고요는 마지막 결론에 대해 이 화자가 지금 귀신을 본 거냐 아니냐 막 이런 결국에 처음에 시작과 다르게 뭔가 공포 호러 소설 장르로 저희가 이제 막 감상이 가버리고 유미 같은 경우도 이 남자의 정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주영님이랑 뭔가 합의된 내용이 없이 늘 방송이 끝났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기준영 작가를 모시고 아예 여쭤보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읽은 거 말고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서 이런 자리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저희 요소야는 문예지에 실린 소설을 리뷰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마침 또 타이밍 맞게 단행본이 나왔고 그래서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기준영 작가님의 사치와 고요를 먼저 읽어보시고 작품집을 그 다음에 소설 이야기 나누는 거 함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치와 고요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작품이 시작됐을까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작가님께 고요 얘기 먼저 듣고 저희 한번 다른 분들 얘기 드릴까요? 네. 이 작품은 원래 이제 일단 청탁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작품을 쓸 때 이제
좀 재미있게 쓰고자 평소에 아이폰에다가 메모창을 띄워서 뭐 음성 메모도 하고 타이핑을 치기도 하는데 뭐 좋은 영화를 봤다거나 뭐 연극을 봤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모티브로 쓸만한 무슨 연상이 되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해요. 근데 이 제목은 보들레르의 시 중에 여행의 초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식기절 중에 사치와 고요, 관능과 쾌락 뭐 이렇게 단어들이 이어지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관능과 쾌락도 한번 나중에 시도해보고 싶긴 한데 이번에는 사치와 고요를 한번 제목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단 있어서 사치와 고요라는 제목이 먼저 떠올랐고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시작한 소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트라인이 희미하게 있기는 했어요. 뭐 어떤 여자가 주인공이고 초반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약간 미묘한 기운이 도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예기치 못한 인물들과 시간을 만난다라는 설정이 있었고 라스트가 어떤 장면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는 있었고 저는 그 이상한 집의 기운 그 분위기로 인물들을 싹 잘 끌고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잘 디테일한 부분을 다 계획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그런 작품이고 이제 저만 알게끔 제목 밑에다가 한 줄의 문장을 적고 시작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치와 고요하고 밑에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애도하는 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쓰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사치와 고요에 다뤄주신 지난 방송을 잘 들었는데 네. 차경희 대표님께서 네. 아 이게 왜 제목이 사치와 고요인 것 같아? 라고 말을 주고 네. 하는 거지. 네. 난 그게 둘 다 필요해서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그런 얘기는 던지시는 분이 기억나요. 맞아요. 우리에게 맞아요. 필요한 맞아요. 거.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순간 그 밤에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한 우와. 듯한 느낌으로 기분이 묘했던 되게 나네요. 신기하네요. 되게 그런 역대 막말 방송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다.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좀 약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필요하긴 하잖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오, 네, 네. 신기하네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궁금증이 살짝 풀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독자님들 말씀부터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참고로 사전에 두 분 다 저한테 이 소설책 너무 좋다고 각자 엄청 저한테 진한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고우님 어떠셨어요? 네. 이 작품?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는 뭐가 재밌냐면 스토리도 되게 재밌고 되게 예상치 못하게 플롯이 되게 흘러가고 그렇게 가다가 이상한 인물들을 만나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지만 저는 좋았던 게 서술하시는 방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너무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상황을 딱 알려줄 때 이렇게 진짜 구구절절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딱 하나의 명쾌한 문장으로 그 상황을 딱 바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설 읽는 쾌감이 막 느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되게 정말 정확하고 딱 그 표현 그대로를 확 전달하기 위해 쓰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소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쾌감. 네. 지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계속 물음표를 만들면서 제목부터 물음표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저는 미주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네. 너무 씩씩한 거예요. 어쨌든 소설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봉변을 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집에서 막 그런 안전골이나 도어록 같은 걸 정비하는 걸 보면 공포를 느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이날 밤에도 동화를 쓰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괴한 집 안으로 자기 발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보이는 행동이나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바로 잔다든가. 그런 게 너무 재미있고 씩씩해서 맞아요.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면서 읽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생샹스의 백조를 넣어두셨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 음악 어떤 음악인지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들어봤는데 진짜 회전목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좀 있어서 아름다운 소설이지만
여전히 물음표. 이렇게 읽었어요. 고은지혜님 혹시 궁금하셨던 이 사치와 고요에서 가장 궁금한 물음표가 뭐예요? 저는 하나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각자 그럴 근데 저희 같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한번 보죠. 네. 혹시 뭐 지혜님부터 있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 읽고 그 방송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방송에서 네.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 네. 있잖아요. 귀신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원에 정원에 네, 있던 정원에 사람. 네, 있던 일단 그 그게 제일 트레이닝복 궁금해요. 입은 네, 사람과 그거 백발에 상황 설명은 제가 네. 해드릴게요. 이 주인공인 미주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근데 이거를 남자친구가 그냥 보고 있는 바람에 제가 그냥 웃기게 정리를 할게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그만두고 어떤 사람이 의뢰를 받아서 저기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로 어떤 집에 일주일 동안 가게 되는데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정원에서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흰 원피스를 입은 백발의 여성을 그냥 보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도 뭐 특별히 인사 나누지 않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뒤에 안 나타나고 끝나요. 안 드러나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방송에서 이 사람 누구냐 귀신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라스트를 네. 약간 이 미주도 그렇고 거기서 만나는 그 집에 약간 어른들에게 경계심을 품는 남매도 그렇고 네. 그 집에서 되게 기묘하게 자기 인생을 막 물 쏟듯이 막 칼칼칼 쏟아내는 그런 60대 할머니로 나오는 나이든 여성도 있고 그런데 각기 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대상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그렇고 친엄마가 그렇고 미주도 그 엄마를 잃은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이고 60대 부인도 자기가 잊지 못한 수녀님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희한하게 애도를 하게 되는 기묘한 따뜻한 밤으로 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려면 그 뭔가의 기운을 느끼는 전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자도 받아들이기 좀 더 갑자기 확 그런 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구나, 뭔가가 일어나려나 봐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뭔가 환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혹시 이 개은이랑 훈이랑 귀신일까 할머니도 귀신 아니죠? 네. 센스로.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저희 살짝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남매의 말투도 좀 뭔가 또래의 말투를 생각했을 때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준영 작가님 소설의 전반적으로 이 대화가 너무 특이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특별히 이 남매만 독특했던 건 아니지만 다 읽고 나니까 진짜 그리고 밖에 누가 있고 초대할까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데 부르려고 하나? 약간 근데 또 그 따뜻한 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왜 그때 이게 엄청 고딕 소설 같은 느낌인데 막 엄청 무섭거나 그렇진 않고 희한하게 좀 온기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주영님도 얼핏 하셨었거든요. 각자 좀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책으로 나오고 다시 읽었더니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때의 감상으로는 좀 약간 섬뜩 혹은 약간 소름 돋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되게 뭔가 진짜 안부를 묻고 죽은 자여도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완전 혼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주영님이랑 그때 요소야 녹음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경계에 있는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소름 돋았다가 다시 읽으니까 근데 뭔가 있을 법한 애도의 방식인 것 같아서 좀 처음에랑 중간이랑 세 번째 읽을 때 느낌이 다 조금씩 다른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복합적으로 써주신 네, 그 모든 걸 연상하면서 어떤 걸 잡든지 조금 흥미롭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독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게 물음표든 무엇이든 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파란 트레이닝복은 생각 못했고 그때 방송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랬구나 했고요. 네. 중간에 갑자기 60대 노인이 네. 이제 미주랑 얘기를 하면서 그 밥을 차려주잖아요. 네. 밥을 차려주고 나서 어릴 때 내 딸이 그랬어요. 걘 너무 예민해서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난 가끔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발화하지 못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이 집은 이제 내 딸이 아니라 그 진짜 엄마의 집이고 그래서 딸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예민하니까 그 엄마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 말이 약간 방언처럼 튀어나온 건지 그렇기도 하고 또 본인도 누군가를 떠나보는데 잊지 못했다는 얘기를 후반부에 또 하잖아요. 수면님 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말을 이렇게 저렇게 쏟아내는 인물이니까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막 이 말 저 말 막 머리에 있는 걸 다 친절하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텝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섬뜩한 느낌이 한데 저도 다시 읽었을 때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거는 이 집을 둘러싸고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올라타는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리의 이모가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문자를 길게 남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잘 지내고 있니 여기는 지금 새벽 3시 반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이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개은이가 그걸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신중하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개은이 목소리로 나오는 이 잘 지내고 있니 여기는 지금은 꼭 개은이 엄마가 개은이한테 하는 말 같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그런 마음으로 쓰시는 걸까요? 지금 느끼신 거를 또 저도 쓰면서도 같이 느끼면서 쓴 것 같아요. 서로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다시 되묻고 하는 편지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미주가 세리 이모랑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도 아마 죽은 사람에게도 잘 지내고 있니라는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약간 그 할머니 대사 너무 웃기잖아요. 할머니 대사 중에 이거 하나인데 그 미주가 우리 손님들 초대하자 밖에 있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왜 애들을 홀리고 그래요 이러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좀 웃겼거든요. 이것도 그냥 어떤 의도가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의도를 이렇게 층층이 의도를 갖고 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상하고 충돌되는 이미지가 제가 층층이 다 의도를 심으면 그렇게 다가가지를 않고 힘들 텐데 이게 모든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흘러가도록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저도 다 계획을 세밀하게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 할머니 말은 웃겼는데 저는 오히려 미주가 왜 집에 가고 나서 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왜 이렇게 묘해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약간 진짜 미주가 씌인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 앞대사가 이제 아이들이 손님 누굴요? 그랬을 때 울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랑 사랑이 많은 사람이랑 그리고 점점점 이게 되게 연극적인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옆에서 보는 할머니 입에선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옛날 분의 말 입장에서는 아유 저 젊은 여자가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미주가 애들한테 장난치는 것 같을 정도로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애들을 홀리는 대사나 그런 태도 같은 게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갔을 때 누워 잠을 자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좀 다 체념 혹은 나 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 집에 들어간 미주가 캐릭터가 좀 약간 변한 느낌? 그 전에 미주랑 좀 다른 느낌? 그런 게 되게 독특했어요. 제가 미주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쓰면서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작품을 쓰면서 대강의 아웃라인을 아까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웃라인은 잡지만 제가 이상한 집으로 분위기로 인물들을 그 시간대로 싹 감싸 안겠다 묘한 분위기로라고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인물이 그 전에 그럴 만한 인물로 그려지거나 구축되지 않으면 제가 멱살을 잡고 끌고 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걸 열어두고 쓰니까 인물이 거기를 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소설을 전개를 바꾸거나 아니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갖고 가는데 미주가 어떤 대사를 할 때 이 인물은 한 단계 넘어서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대사냐면 미주가 상훈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상훈이가 이런 일이 있대 너 해볼래? 라고 말했을 때 상훈이는 이 미주를 되게 성가시게 하거나 뭐 이렇게 귀찮게 하려고 또는 오지랖을 떠는 건 아니라는 걸 미주는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대사를 너가 그렇지만 신뢰를 받을 만한 뭐를 갖고 오면 좋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미주가
재미있는 생각이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일사천리를 마치 그래 내 전화번호 줄게 너도 줘. 그리고 추천서 받으러 가고 짐을 싸고 이러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미주의 변화에서 아, 이 인물은 다음 단계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그 캐릭터의 힘을 입어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다음 전개를 따라서. 그래서 뭔가 결심하고 작정한 후에 간 미주는 조금 앞전은 어쨌든 조금 공포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이게 왜 사치화고요지라는 생각을 그거를 해답을 못 얻고 있었는데 그런 미주가 이 집에 대한 인상 얘기할 때 여긴 참 넓고 평화롭네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사치와 고요라고 꼭 이렇게 등호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주에게 이게 너무 간절했던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런 미주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간 미주는 좀 뭔가 진짜 달라진 느낌? 그런 것들? 이렇게 미주가 갑자기 불행을 당했는데 네. 갑자기 불행을 당했지만 그 불행이 어디서 왔냐면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네. 그 괴한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그냥 빚에 쪼들리고 쫓기고 게다가 부유한 사람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부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힘이 든데 빚에 쪼들리면서 부인이 아픈 상황에서 공황 상태에서 막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딱 부딪힌 사람한테 그냥 흉기를 네. 들이민 그런 격인데 미주야말로 또 되게 무고한 사람이잖아요. 성실하게 박봉에 애들을 막 챙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불행을 겪은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사람이 그 불행이 다른 데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그 순간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를 추스르지 못한 가운데서 애들을 보다가 애들을 뭐 사고에 방치하게 본의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미주가 그거를 시스템이 뭐 받쳐주면 좋겠지만 미주가 자체적으로 좀 차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쓰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정화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녀가 날 도와준 장면을 떠올릴 때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래 엄마랑 좋았던 추억은 나는 뭐가 있지? 그러면서 그래 동화를 읽어주셨을 때 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어. 그러면서 동화를 한 편 완성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화하는 힘으로 그 일을 오래 버티면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냥 스탑을 했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사랑한다 얘들하고 안아줄 때 제가 되게 애틋했거든요. 그 순간에 쓰면서. 근데 그 감정이 독자들한테도 또 전달이 됐다고 느껴져요. 어떤 리뷰를 볼 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연약하기만 한 것 같고 상처입은 것 같고 자기를 정하는 데서 그치는 캐릭터인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그러면 사람이 내가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방어벽을 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지 않고 더 많은 우연에 자기를 열어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지를 그 방송에서는 PD님이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거를 거기를 모르고 갈까라고 그 절망의 마음도 분명 있지만 그걸 딛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갔고 그리고 미주가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아이들과 미주는 만날 일이 평생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주가 일하는 보육원에 그 애를 보낼 리가 없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과 시간과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건 뭐 했건 간에 거기까지 이어져서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이야기의 문을 닫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라스트는 여운이 좀 생기도록 회전목마 이런 이미지도 떠올리게 하고 노래도 흐르도록 뭐 영화 장면처럼 느껴지게끔 그 분위기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위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다닥 마무리된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저 입장에서는 할 소임을 여기서 했다 라고 느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럴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세계를 그냥 저는 구축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보여지는, 막 눈에 선하게 보여지게끔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같은 게 그 캐릭터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읽는 내내 미주한테 우리는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제가 위로받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녀는 그 일을 원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에 하필 그런 제게 때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말을 거는 이 우연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살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도 막 확 뭐가 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걸 확 읽는 순간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의 그런 데 있을 때 뭔가 그렇게 흐르듯이 가게 되는 거기에 가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주가 했던 말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주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마 저처럼 그런 독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막 그 요즘 지키고 있는 규칙은 단순해요. 비타민을 챙겨 먹고 산책하면서 1시간씩 햇빛을 받아요. 바싹하게 잘 마른 빨래처럼 되려고요. 근데 이것도 막 이렇게 이걸 읽는 순간 갑자기 그래 이렇게 살자. 비타민을 먹고 그러면서 그 바싹하게 잘 마른 빨래처럼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좀 뽀송뽀송해진 느낌 이런 게 막 들면서 좀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미주라는 캐릭터에게. 네, 저도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미주가 되게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기 삶을 갑자기 이렇게 정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멈추고 돌아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멈추고 물론 안전장치 같은 걸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나를 딱 보호하고 정비하면서 비타민 챙겨 먹고 산책하면서 1시간 햇빛이 저한테 또 너무 갑자기 부러운 감정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쳐 있었나 봐요. 뭐 현대인은 다 지쳐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이 우연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기서 대리 만족? 그러니까 대리 자유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나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절대 내릴 수 없는데 미주는 가고 있네? 그 느낌이 되게 자유롭게 느껴져서 저도 이 소설이 하고자 하는 뭐 이야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갑자기 저한테 좀 미주가 확 왔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미주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릿한 안도감을 느꼈다. 쓰러져 주저앉게 된 곳에서 문단속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한 데서 문제들이 저를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열어 허락할 것이었다. 그러고도 너무 애쓰지 않는 당분간 미주는 그걸 원했다. 이 부분이 너무 좋고 사실 지금 쭉 코로나 때문에 또 되게 처져 있었던 데다가 장마가 안 끝나니까 막 몸도 처지는 것 같고 뭔가 의욕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했는데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너무 애쓰지 않는 당분간 이런 시간이 눈물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비슷한 대리 만족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개은이랑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개은이랑 미주의 케미요? 네. 둘이 뭔가 신경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개은이 막 관심이 있어서 또 옆에 붙어있는 느낌이. 저 사람은 뭐지? 왜 자고 있어? 처음엔 엄청 경계하다 싫어하다가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나 우는 거 볼래요? 이런 거 너무 관심 그런 거 받고 하지 싶은. 않나요? 진짜요? 그런 거 관심 하나요? 받으려고 막 크게 울고 일부러 거짓 울음. 근데 막 너무 귀여운 게 나 볼래요? 이게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개은이라는 이름은 혹시 그게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으게 돼? 너무 독특해서. 그 질문이 나올 줄 정말 상상도 아, 못했어요. 네네.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그 피아노 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이었고 제가 거기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친하게 지냈어요. 개은이 집도 이렇게 잘 살았나요? 이렇게는 아니지만 잘 살았던 걸로 기억나고. 개은이 듣고 있니? 기억나니? 엄마 속을 좀 새겼어요, 개은이가. 그래서 만들기 숙제 같은 걸 그 피아노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했던 기억도 나요. 너무 신기하다. 와, 엄청 이렇게 인상이 캐릭터를 남아있는. 연상하기에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은이라는 이름을 썼죠. 말씀하시는 거 다들 들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왜 여기 지원하셨다 탈락하신 분 중에 이 소설에 대한 리뷰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조마조마하면서도 안심되는 소설을 읽어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안심돼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의 언어로는 그게 안 와닿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기묘한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 몰아넣고 갖다 넣고 심지어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이제 이미지까지 등장하지만 그냥 읽고 있으면 이상하게 좀 차갑거나 그렇지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마 이분은 느꼈나 봐요.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있는 장면이 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될지 몰랐던 이 소설을 읽고 나서의 감정이 그 말이랑 되게 그 표현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들 나누는 거 듣다 보니까 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기준영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이거 요소야 최근에 다른 작품 다루고 그거 이제 소개하시면서 많이들 웃으면서 소개하셔서 약간 뭐 신기하고 재밌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도 그걸 녹음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술 대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웃고 있지 않을까. 저희의 그 조마조마함이 있는데 근데 묘하게 따뜻함이 있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느끼는 거 맞을까? 막 이런 스스로들 너무 이 황당한 왜냐면 이 장치대로면은 여기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묘하게 자꾸 재미있고 어쨌든 부르는 소리라는 작품 그때 약간 그것도 되게 설정 전개가 되게 특이해서 여기 작품집에는 안 실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걸 제대로 읽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서 계속 막 웃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편을 요소야를 내보내고 친구 중에 소설을 많이 읽진 않는데 요소야는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자기가 좀 우울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그 작품이 읽고 싶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러게 왜 읽으면서 이상하게 희한하게 좀 이게 긴장감이 있는 소설인데 따뜻하거나 좀 즐거운 그러니까 읽는 재미도 확실히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걸 느끼다가 이 작품집을 이제 저도 나와서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곳곳에 많이 묻어나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나 소재를 소설로 다루었을 때 그려지는 이렇게 스토리가 조금 있잖아요. 어떤 인물들. 근데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들은 약간 사랑보단 갈등의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뭐 하나를 운명에 내맡겨 보려는 좀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기고 사랑에 좀 가닿으려고 하는 느낌들의 작품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게 좀 사치화고요에서 이상하다고 자꾸 느껴졌던 그런 따뜻함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친구들의 그 리뷰가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읽다 보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이 말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서로 위로받는 그러니까 서로 애도하는 각자의 애도를 가지고 모여서 더 큰 어떤 그런 애도를 만들거나 따뜻함을 공유하는 게 편안하지 않고 되게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끼리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생각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함이 저희를 되게 매료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저희가 애도라고 하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끼리 약간 그런 식의 좀 따뜻하고 진짜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발생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 기묘한 공간에 몰아놓고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네. 근데 저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은이랑 훈이가 아이잖아요. 그리고 미주는 계속해서 아이를 다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게 이상하지 않도록 이미 좀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은 네, 그런 공통점과 그다음에 그런 편안함 그랬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하게 가는 게 네. 아마 그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결론 마지막 장면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왜 들어갈 때 이 집의 사정을 완전히 잘 알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들어가서 알게 된 각자의 상실에 대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설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은 있는데 그냥 이 미주가 계속 겪는 상황들이 좀 신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앞을 모르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남매와 이런 할머니가 있고 그 집에 또 어떤 사연이 있고 그런 것들 그 집이 주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첫
읽은 독자로서의 감상은 안 어울릴 것들이 모인 느낌인데 끝에 가면 되게 다 잘 어울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그 독특하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한몫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그 리뷰인 것 같아요. 감상인 것 같아요. 소설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창작 에너지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일단은 캐릭터고, 그러니까 제가 애정을 쏟을 수 있고 이 사람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지 않으면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그래서 캐릭터가 입체적이면 좋겠다. 근데 그 입체성은 막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고 관찰하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밸런스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제 소설에는 보면은 되게 일상을 다뤄서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는 해요. 근데 보면 가끔 굉장히 비일상적인 이상한 순간이 툭 아무렇지도 않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붙도록 하는데 제 공력을 되게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네. 뭐야? 그러고 맞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쓰는데 공력을 되게 많이 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되게 상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남녀의 불륜 얘기야 이거 이렇게 일축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되게 또 이상하게 시적인 순간을 탁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듯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경직돼 있고 뭐 이제 좀 뭔가 조심스러워한다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막 갈짓자로 막 들어와가지고 에라이 딱 누워가지고 자기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상하지 않고 볼만한 광경으로 보여지게 쓰는 편이고 그런 이유는 그래야 얘기가 재밌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런가라고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삶은 그런 순간들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거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정통적인 소설 읽기의 방식,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볼 때는 되게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지라는 물음표를 갖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공력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아니,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막 이제 저희가 다루는 메인 작품은 아니지만 마켓도 너무 좋게 읽었는데 그 중에 시연이랑 시어머니가 시연의 집에 찾아오고 대화하는 거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너무 황당한데 그게 너무 사실적일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놔버린 며느리의 태도 같은 거?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싶지 예쁨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도 자존심 때문에 막 더 묻지 않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너무 대사랑 다 차라리 울면 좋겠는데 울지도 맞아요. 근데 울기를 기대했는데 애가 또 너무 잘 자는 것 같고. 제가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네이트판에 되게 문학적으로 그려놓은 장면 같은 거라서 목 잡는 장면. 네. 근데 너무 다 그럴싸했고 그 소설은 끝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꿈이랑 연결되는 막 시어머니, 그러니까 되게 다 특이한 배치였는데 읽고 나니까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일상적인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 뭔지 너무 모르겠는 마음인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래? 왜 시어머니도 왜 이러고 이게 이러는데 얘기 좀 해봐. 너무 재미있고 그 이야기를 맞아요. 읽는 게 제가 아까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기분 좋은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왜 이래 하는데 막 빨려들고 있고 그런 거 같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읽게 되는 그런 소설들이어서 마켓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랑 대화씬 쓸 때 저도 즐거웠어요. 진짜 너무 이거 실제 상황이면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진짜 소설이 참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마음에 대해서 쓰는 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순영 작가님 소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해소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살다 보면 바쁘게 근데 그거를 좀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읽을 때에도 그렇고 아마 쓰실 때도 그런 게 좀 해소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뭔가 두루뭉술한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이든 상황이든. 근데 소설 읽으면 그게 좀 해소될 때가 있어요. 이런 그때 느낀 게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한 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좀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 있어서 이 책 읽으면서도 좀 느껴진 것들이 있고
일단 그 얘기하신 자연스럽지만 뭔가 구태의연하지 않게 배치하는 거 그거의 재미와 매력을 너무 잘 느꼈던. 네, 저희 이렇게 기준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 사치와 고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기준영 함께 읽기 특집 2부로 유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